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끝자락을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니 요즘은 정말이지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월요일이 시작됐구나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때는 시간이 너무도 안 가서 1분이 억겁처럼 길게 느껴지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혼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23세 결혼해 한 남자와 11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꼭 주인집 도련님을 모시고 사는 종년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11년간의 결혼 생활은 제게 있어 인생의 노역기간이나 다름없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 그렇겠지만 제 결혼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살다 보면 사느니 못 사느니 말들이 많기 마련인데 애초에 우리 부부는 일말의 애정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심청이는 공양미 상백석에 팔려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저는 친정 아버지 빚 때문에 10살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제가 7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취직한 곳이 바로 제 시댁이었죠. 엄마는 그 집 가사도우미였고 아빠는 시아버지 운전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부자들이 산다는 강남에서 보냈어요. 부모님 출퇴근 때문에 시댁 근처에 집을 얻어야 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처럼 대저택에 살았던 건 아니고 같은 강남이지만 형편은 180도 다른 무허가 판자촌이었어요. 강남이란 곳이 참 희한한 곳이더라고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최고 부촌과 극빈촌이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말이 강남이지 제가 살던 곳은 산동네보다도 못한 곳이었어요. 그나마도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툭하면 철거 위기에 놓이곤 했었죠. 그렇다 보니 전기 사정이나 수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이렇게라도 서울에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이 서울행을 결정하던 때만 해도 일자리도 못 구한 처지에 어린 저를 데리고 가기 힘들어서 외가에 맡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부모님 취직이 결정되면서 저도 함께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부모님이 출근을 하면 저 혼자 집에서 보내야 했지만 그래도 밤이면 어김없이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니 걱정은 없었어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판자촌이라 옆집이고 뒷집이고 북적대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동네에는 저랑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꽤 많아서 함께 어울려 놀다 보면 시간도 후딱 지나곤 했어요. 허기지면 엄마가 출근 전에 차려놓고 가신 밥을 친구들과 함께 먹곤 했고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 동네에서 5년 넘게 살았던 우리 가족은 드디어 온수도 잘 나오고 화장실도 집안에 붙어있는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판자촌에서 조금은 번화한 강남 중심으로 다가가게 된 거죠. 그렇다고는 해도 햇볕도 제대로 안 드는 반지하였지만요. 왜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면 자꾸 냄새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게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반지하에 살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냄새를 저도 결혼 전까지 늘 맡아가며 살았으니까요. 중학생 때였는데 한 번은 우리 반 애가 저한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간 저는 엄마를 졸라 동네 슈퍼에서 섬유유연제를 한 통 사왔어요. 양 많고 제일 싼 제품을 샀더니 인공적인 느낌이 강한
장미향이더라고요. 내 옷에서 그 향 때문에 골치가 지끈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감추고 싶은 지하실 냄새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는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냄새뿐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반은 지상에 올라있는 반지하인데도 어찌나 늘 꿉꿉하고 음습하던지, 특히 장마철에는 물먹은 손방석 위에서 생활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네요.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몇 년만 더 바짝 벌어서 강 건너에 있는 지상주택으로 이사를 가자는 꿈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손에 잡힐 것 같이 가까워진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만 거예요. 그날은 2학기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어요. 학원 하나 다니지 못했지만 비싼 과외를 줄줄이 달고 사는 친구들을 제치고 제가 반에서 1등을 한 날이었죠. 아빠는 그런 저를 위해 모처럼 남산 야경을 보여주시겠다며 당시 사장님, 그러니까 시아버지 차를 끌고 나오셨어요. 엄마가 만류를 하셨지만 그날따라 아빠가 왜 그리 들떠 계셨던 건지 잠깐이니 괜찮다며 굳이 저를 태우러 차를 끌고 집으로 오셨죠. 서울에 올라온 지는 꽤 됐지만 바쁜 부모님 때문에 한 번도 서울 구경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아빠가 끌고 온 멋진 수입차를 타고 남산타워도 가보고 근처 돈가스집에서 내 얼굴보다 더 큰 돈가스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 도중 사장님 호출을 받고 급하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마주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히려는 찰나 아빠는 급박한 그 순간에도 저를 덜 다치게 하려고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저 대신 아빠가 크게 다치게 되었죠. 아빠 덕분에 저는 철가상 정도로 그쳤지만요. 우리가 타고 있던 고가의 수입 차량은 거의 폐차 수준이 되고 말았고요. 그 사고로 아빠는 반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해야 했어요. 수술도 3번이나 해야 했고요. 해가 잘 드는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10년 가까이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은 고스란히 아빠 수술비와 병원비로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차값 변상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고요. 그 바람에 사장님 댁에서 일을 하는 엄마는 매일같이 사모님한테 시달려야 했어요. 아줌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차값 변상할 돈이 없다니. 아니, 그럴 주제도 안 되는 것들이 왜 남의 차는 몰고 나갔대?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손해를 봐야 되냐고.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꼬여서 사람 성질을 돋궈. 사모님, 죄송합니다. 차값은 제가 일해서 갚아 나갈게요. 당장은 애아빠 수술비도 그렇고 많이는 못 갚겠지만 어떻게든 그 돈은 제가 다 갚아 나갈게요. 아줌마 월급이 얼마라고 어느 세월에 그 돈을 갚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라도 할지 누가 아냐고.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지들한테 베푸는 애를 이렇게 원수로 갚냐? 뭐 이런 인간 말종 같은 것들이 다 있어. 암튼 나는 더는 못 기다려주니까 새 차를 끌어오든 장기를 팔든 어떻게 해서든 이달 말까지 차값 물어줘요. 안 그럼 그 집 딸내미까지 죄다 간방에 쳐넣을 테니까. 사모님은 길길이 날뛰었고 저까지 걸고 넘어지는 통에 엄마는 사색이 되었어요. 더는 떨어질 곳도 없을 정도로 우리 세 식구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때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건 사장님이었어요. 제 시아버지요. 당신 그만 좀 해. 지금 차가 문제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깟 차가 뭔 대수라고. 아주머니, 차값은 됐습니다. 그나저나 곧 2차 수술 들어간다던데 수술비는 있습니까? 그 말에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마주잡은 손가락만 바들바들 떨 뿐이었어요. 일단 수술비랑 병원비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테니 마음 놓으세요. 아주머니가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가족들도 버틸 거 아닙니까? 기운 내세요. 아니 여보, 차값도 못 받았는데 수술비는 뭐하러 대줘요? 이 인간들한테 그 돈 받아낼 수도 없을 텐데
당신은 좀 조용히 해요. 내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지. 앞으로 한 번만 더 이 일로 아줌마 괴롭히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사장님 한마디에 사모님은 더는 저희 엄마를 불러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괴롭혀대기 시작했죠. 아줌마, 오늘부터는 주방일 외에 청소도 아줌마가 담당해요. 청소 도우미가 아파서 못 나온다네? 갑자기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나 집에 안 들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 쭉 우리 집을 해온 아줌마가 대신 좀 맡아서 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주방일만 맡아서 해왔고 집안 청소며 세탁은 다른 분이 하셨었는데 갑자기 사람을 줄인 거예요. 돈 받아낼 길이 안 보인다 싶으니 대신 노동력으로라도 받아내야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 바람에 엄마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집이 넓어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진맥진이 됐지만 그렇다고 원래 하던 일을 설렁설렁 할 수는 없었어요. 손걸레를 들고 선반은 물론 난간 구석까지 꼼꼼히 쓸고 닦아댔죠. 엄마가 그렇게 억척을 떨며 청소를 할 때마다 이제는 아들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뒷방 늙은이로 살고 계시던 노할머니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셨더랬나 봐요. 상대해주는 가족이 없어 적적해 그러시나 했는데 하루는 휠체어에 앉아 청소를 하는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러시더래요. 아주머니는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한 기백은 받나요? 네, 일당이 그렇게 비싼 가사도우미가 어디 있나요? 월급이면 몰라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한답디다. 자기 집 일을 열심히 해주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빈정거리기나 하는 노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마음이 더 상하게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노할머니의 본심을 알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요. 엄마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매일 밤 초조감이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 엄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주말마다 엄마를 따라가 대신 청소일을 돕곤 했어요. 아빠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엄마를 도와 사장님 댁일을 거들곤 했죠. 어차피 우리 형편에 대학은 꿈도 못 꿀 상황이라서 공부도 그만둘 결심을 한참이었거든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빨리 갚고 이 집을 나가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모처럼 집에 계시던 사장님이 저를 보신 거예요. 네가 김 기사가 그렇게 자랑하던 딸이구나. 공부를 곧잘 한다며? 저는 그저 고개만 조아리고 있었어요. 자식으로서 엄마 일을 돕는 건 기특하지만 이제 곧 고3이 될 텐데 이럴 시간이 있니? 친구들은 한창 학원에 가 있을 시간인데. 어차피 저는 대학에 안 갈 거니까요. 저희 형편의 대학은 사치거든요. 자신이 없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1등 놓친 적 없어요.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건 못해서가 아니라 제 의지에 따른 결정이에요. 그 말에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증명해봐라. 네가 네 실력으로 명문대에 들어간다면 4년 내내 네 등록금은 내가 주마. 어때? 한번 해보겠니? 솔직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만큼 제 상황이 절박했으니까요. 대학만 졸업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우리 집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에서 고졸과 명문대 졸업자는 초봉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엄마를 보는 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가 이 캄캄한 암흑 속을 빠져나가려면 내가 공부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눈 감고 귀를 닫고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죠. 그렇게 해서 저는 1년 뒤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약속대로 전학기 등록금을 대주셨죠.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은 고스란히 우리 집 생활비로 쓸 수 있었어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술술 풀리기만 하나요? 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아빠는 가장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좌절했고 현실을 잊으려 술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몸도 정신도 망가지게 되었죠.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툭하면 집안 살림을 부수고 엄마한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사이 아빠는 제가 알던 아빠가 아닌 완전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술에 취해 방거리를 헤매다 음주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어이없게도 차 사고로 자신의 인생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던 아빠는 두 번째 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빚은 갚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는 아빠 사망 보험금을 사모님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곤 그 집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요. 물론 사장님이 지원해주신 아빠 병원비까지는 갚아드릴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우리 모녀는 0에서 다시 시작을 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사장님 댁을 나온 엄마는 인력사무실에 등록해 일당제 파출 일을 시작했어요. 일할 자리만 확보된다면 한 가게의 정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벌이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도시락 공장 반찬가게, 공사장 한밭집, 때로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이 일을 하셨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길을 쓰고 일을 하셨죠. 그렇게 열심히 산 덕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드디어 반지하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강남을 떠나 저희 학교와 5정류장 거리인 동네의 3층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을 고르면서 우리 모녀가 중점적으로 본 건 해가 잘 드는 집, 이거 하나였어요. 그 소원대로 구한 집에서 첫날 아침을 맞은 우리 모녀는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울컥할 수밖에 없었죠. 햇빛은 분명 공짜인데 가난한 사람은 그 공짜 햇빛도 어렵게 받고 사는구나 생각되더군요.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잠깐 보자고 말이죠. 제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계시니 이번만큼은 제가 밥이라도 대접해야겠다 싶어서 현금을 준비해서 나갔어요. 다행히 며칠 전에 받은 아르바이트비가 수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사장님만 나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웬 젊은 남자가 옆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명품을 두른 남자는 딱 보기에도 껄렁껄렁해 보였어요. 인사들 하지. 혜민 양, 이쪽은 내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남자는 심드렁하게 내가 왜 저런 거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봐도 제 앞에 남자는 공부를 하느라 미국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나이는 30대 정도 돼 보이는데 행동거지가 철없는 고등학생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류였어요. 게다가 주문을 할 때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싹수가 완전 노랗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아빠 밑에서 저런 개아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였죠.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친 사장님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시며 먼저 일어날 테니 천천히 식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를 잠시 밖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녀석이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해 나서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철없는 아들놈을 맡겨서 미안하지만 혜민 양이 오늘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 구경 좀 시켜줘요. 이참에 내 아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백화점 가서 백도 좀 사달라 그러고 그럼 혜민 양 믿고 갑니다. 차라리 그동안 대중 등록금을 갚으라고 하는 게 낫지. 어디 저런 개차반을 떠넘기나 싶었어요. 룸으로 다시 들어와 보니 남자 역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삐딱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나도 좋아서 나온 거 아니니까 거 얼굴 좀 펴시다. 그러면 거절하시지.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그랬으면 서로 간에 아까운 시간 낭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이나 나나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 헤어지죠.
할 말을 마치고 가방을 챙겨드렸는데 남자가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든대요? 난 그쪽 마음에 드는데. 그럼 우리 이제 아버지 명령대로 데이트하러 갈까요? 뭐부터 할까요? 쇼핑? 아니면 영화 관람? 그날 저는 제 멋대로인 남자한테 끌려다니며 난생 처음 백화점 명품관에도 들어가 보고 연예인들이 다니는 헤어샵에도 가게 되었어요. 남자는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발라주었거든요. 그리고 여느 연인들처럼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며 차 문까지 직접 열어주더군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공주 대접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겉으로는 내내 무심한 척 연기를 했어요. 혜민씨, 나 그렇게 별로예요. 인물도 이만하면 어디서 안 빠지는 정도는 되고 학벌도 그럭저럭은 되잖아요. 거기다 우리 집에 돈이 무지하게 많은데 어때요? 좀 땡기지 않아요? 글쎄요. 난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생각도 없고 학벌이라면 나도 만만치 않게 좋아서 그닥. 재력은 졸업해서 내 손으로 차차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러니 그쪽이 조건이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시 볼 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평소와 달리 예의 없게 굴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제 이런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다음 날부터 수시로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거절을 하자 급기야 학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 수강 과목은 어떻게 알았는지 번번이 강의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사람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소원대로 딱 3번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연애 경험이 전무한 채 학교와 아르바이트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와는 달리 연애 경험이 많았던 남자한테 저는 손쉬운 먹잇감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쪽으로는 제가 참 순진했거든요. 저보다 10살이 많았던 남자는 하는 짓을 보면 갓 20살 먹은 사회초년생 같았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풍족하게만 자라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제가 이러니 사장님은 오죽하셨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이러니 그 많은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당신 아들 짝으로 세상 물정도 알고 비바람도 맞아본 사람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리고 마침 사장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저였을 테고요. 남편은 내가 자기랑 결혼을 결심한 게 3번의 데이트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절대 아니에요. 저는 남편한테 이성적으로 끌린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이 남자한테 걸었던 건 바로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오랜 병원 생활을 할 때 사장님이 아빠 수술비랑 병원비 그리고 저희 집 생활에 도움을 주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건 결혼 얘기가 나오던 그 무렵에 알게 되었거든요. 2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 집 사람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철없는 아들내미야 철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왜 사장님까지 날 며느리로 못 띄워서 야단이냐고. 드라마만 봐도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사도 맺고 그러잖아. 돈을 안 따진다 쳐도 의사나 하다못해 변호사라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난 그저 일개 회사원일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나 데려다가 간이라도 떼어달라고 그러려는 건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제 말에 엄마는 말없이 낮은 한숨을 쉬셨어요. 혜민아, 넌 정말 이 결혼 싫은 거니? 죽어도 안 되겠어? 엄마까지 왜 이래? 그 집이랑 우리 집 어울리기나 해? 일단 사는 집만 비교해봐. 우리 그 집 화장실만한 집에서 살아. 수입은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게다가 아빠가 사장님 운전기사였고 엄마는 그 집 도우미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돈으로 만날 수 있겠어? 어디 마음 불편해서 살겠냐고. 그건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도 원하신다잖니. 그럼 그런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
네가 싫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혼처는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나쁜 혼처가 아니라 남들 같으면 쌍수 들고 달려들 만한 혼처였죠.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도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원수가 되는데 그깟 사랑이 대수겠어요. 서로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이라면 제 입장에선 완전 로또 맞은 거나 진배 없는 거죠. 이제와 이야기지만 네 아빠 사고 나고 나도 경황이 없어서 사고 뒤처리를 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그땐 네 아빠가 워낙 위독한 상태였으니까. 상대 차량 운전자랑 합의를 봐야 하는데 내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뭘 할 수 있었겠니? 가진 돈도 얼마 없기도 했고 그때 사장님이 직접 변호사도 불러주시고 합의금도 내주셨으니 아빠가 실형 안 살고 끝날 수 있었던 거지. 그간 너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하진 않았지만 네 아빠 세상 뜰 때도 사장님이 변호사 보내서 가해자 측이랑 합의금 협상도 해주고 보험금까지 받아주셨어. 내가 나섰으면 그렇게 많은 돈 받을 수도 없었을걸? 늘 그렇게 우리 집 일에 신경 써주셨는데 무조건 싫다고만 하는 게 엄마는 마음에 걸린다. 엄마 말을 듣고 보니 그간 너무 우리 이속만 빼먹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렇게 내린 결론은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제 결정에 사장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시더군요. 남편감 역시 그랬고요. 다만 사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셨던가 봐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댁에 찾아갔더니 안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 아들 애지중지 키웠는 줄 알아요? 당신 어떻게 이런 결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겠냐고요. 하고 많은 혼처 두고 왜 하필 우리 집에서 부리던 인간들이랑 사돈을 맺냔 말이야.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이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을 몰라. 주원이 녀석한테 회사 맡기면 얼마나 갈 것 같아? 10년도 못 가서 회사 말아먹을 놈이라고. 혜민이처럼 똑똑한 애를 옆에 붙여놔야 당신이랑 나 죽고 난 후에도 우리 회사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집안 배경이 무슨 소용이야. 본인이 잘나고 똑똑해야지. 그러니까 당신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반갑게 며느리 맞을 생각이나 해. 제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걸 모르는 사장님 내외는 안방에서 한바탕 말다툼을 벌이셨어요. 결국 아버님의 설득으로 어머님도 결혼을 찬성하긴 하셨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아버님은 제가 회사로 들어오길 바라셨지만 제가 그러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간 대기업인데 아무리 오너가 시아버지라고 해도 중소기업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남편도 제가 원한다면 어디에서 일하건 상관 않겠다고 했고요.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아? 당신이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 아버진 내가 못 믿어와서 잘난 며느리 들이려고 늘 버리셨거든. 근데 만나보니까 잘난 여자들이 하나같이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이더라고. 날 밀어내고 자기가 오너 자리에 앉을 생각들 뿐이었지. 근데 내가 또 그 꼴은 못 봐주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주선한 선자리는 다 파투를 내고 다녔어. 당신만 빼고 말이지. 결혼 전에는 남편이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꽤 영악한 사람이더라고요. 왜 머리는 나쁜데 눈치 빠르고 욕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낸 건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뒤였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차기 오너 자리에 앉히려고 측근들을 불러 장기 계획을 짜고 계셨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만 거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의식 없이 지내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아버님이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시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표직에 취임한 남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님의 최측근들을 잘라내는 거였어요. 아버님과 함께 저를 차기 대표로 밀고 있었다는 게 이유였죠.
그리고는 기존의 사업을 접고 자기가 원하는 신사업을 몇 가지 시작했는데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즉흥적으로 벌인 일이라서 실적은 고사하고 회사에 큰 타격만 입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년도 안 돼서 회사가 휘청거리게 되었죠. 상황이 그 지경이 되고 나니까 남편이 저를 회사로 불러들이더라고요. 자기 밑에 들어오라고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이러다 아버님이 힘들게 이룬 회사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될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남편 회사로 들어갔어요. 가보니 가관도 아니었죠. 제가 전문 경영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수없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원흉은 제 남편이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업만 버려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뭔들 잘 되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툭하면 회사에 오셔서 어찌나 혼수를 두시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저를 집에서는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엄청 기죽이려고 노력하셨죠. 넌 잘난 것도 없는 애가 남편 내조나 할 일이지 뭐 한다고 회사에 나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니깎게 알면 뭘 한다고? 너 회사에 나오고부터 회사 꼴 엉망된 거 안 보이니? 오죽하면 내가 평생 오지 않던 회사까지 찾아왔겠니? 어머님, 지금 겪고 있는 회사 위기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수습하려고 들어온 거라고요. 이게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어? 그럼 내가 없는 말 지어하겠니? 나는 네 맘 못해서 그동안 남편 뒤에서 내조만 하고 살았는 줄 아니? 어디서 건방을 떨어? 잔말 말고 괜히 내 아들 앞길에 눕 끼치지 말고 집에 들어앉아 애나 가질 생각을 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쩜 애 가질 생각을 안 해? 어머님, 애 문제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이한테 말씀하세요. 왜 집안일을 회사까지 끌고 나오세요? 애 문제도 그래요. 저도 애 갖고 싶었죠. 근데 남편이 애라면 질색을 하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모든 걸 제 탓으로 넘기셨죠. 또 남의 탓이지. 넌 항상 그런 식이더라. 집에서도 안 들어 처먹으니 내가 회사까지 쫓아나와 이러는 거잖아. 네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거지 가서 니네 친정 한두 푼 도와줬니? 장장 5년이나 네 친정 식구들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대줬어. 그런데 어떻게 은혜 갚을 생각은 않고 남의 집 대까지 끊으려 들어? 아, 머리야. 하여간 넌 정말이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 그놈의 연금만 아니었으면 이런 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일부러 회사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를 옮길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과의 정을 생각해 꾹 참았어요. 그렇게 11년을 버텼는데 돌아온 건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뿐이었죠. 연로하신 시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병실에 저희 엄마가 와 계시더라고요. 정확히는 간병인 대신 엄마가 시할머니를 간병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여기에 왜 있어? 그동안 일하느라 바쁘다던 게 여기 와 있느나 그랬던 거야? 말 좀 해봐. 도대체 엄마가 왜 여기 있냐고. 목소리 낮춰. 할머니 들으셔.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할머님 상태나 지켜보자. 근데 네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어째 코빼기도 안 비춘다니. 집안 어른이 위독하시다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너 달에 한 번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가는 처지라서 그간 시할머니 간병을 누가 맡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핑계 같지만 매번 시어머님이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흔이 훌쩍 넘으신 시할머니는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부고를 전해 듣고서야 병원에 나타나셨더라고요. 시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하루 꼬박 잠을 잔 저는 친정에 달려가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도 저희 엄마를 병원에 보낸 게 시어머니였더라고요. 뭐? 어머님이 엄마 보고 할머니 병수발을 하라고 그랬다고?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자기가 며느리지 엄마가 며느리야?
아니, 그러란다고 엄마는 그걸 또 했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네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것만은 아니야. 나도 안 내켰으면 안 했지. 너희 시할머니께서 나한테 잘해주셨거든. 내가 그 집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뚱하게 보시더니 나 일 그만둔다니까 그제야 속내를 드러내시더라. 엄마가 일하는 반찬 가게 있잖아. 그거 실은 네 시할머니가 차려주신 거야. 네 시어머니랑 정서방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그간 남의 가게인 것처럼 속여왔던 거고. 그 가게 해주시면서 그러시더라. 요즘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늘은 그 미련한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는 법이라고.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해준 보너스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받으라고. 꼬장꼬장한 양반이다 생각했는데 참 속이 깊은 분이시더라. 그래서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을 때 군소리 않고 병수발하기로 했던 거야. 자식 앞에서 보내고 외롭게 병원에 계시는 분 가는 날까지 곁에서 지켜드리려고. 엄마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한 짓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참에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글쎄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이 별거 아니라는 듯 이러는 거예요. 그간 우리 집에서 잘 벌어먹고 사셨잖아. 네 아버지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그랬으면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뭐가 문제란 거야?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놀면서 돈 받아가셨어? 월급 받는 만큼 죽어라 일하셨다고. 받는 만큼만 하셨는 줄 알아? 우리 아빠 차 사고 낸 거 죄송해서 우리 엄마가 두 사람 목일하며 지냈다고. 오죽하면 학생인 내가 주말마다 따라와서 일을 거들었겠어?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당신 이러는 거 아니야. 얘, 너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냐? 네가 이러니까 집이고 회사고 될 일도 안 되는 거잖아. 하여간 출신은 못 속인다고?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자란 네가 예의라고 알고 살겠니? 아, 동네 창피해서 원. 하, 말씀 잘하셨네요. 근본이요. 그러는 어머님은 얼마나 근본 있는 집에서 자라셨길래 그러세요? 이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외가는 일제 침략기 때도 일본군 앞잡이 노릇하며 호의호식하고 살았다고요. 외가피가 그렇대요. 돈 냄새 죽이게 잘 맞고 있는 놈들 앞에서 개처럼 꼬랑지도 잘 흔든다고요. 그뿐인가요? 어찌나 씀씀이가 좋은지 자식들 대학 보낼 때마다 학교에 잔디도 깔아주고 스쿨버스도 잘 사준다던걸요. 어머님도 그렇게 대학 들어가셨다던데 아닌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노려보셨어요. 남편은 못 본 척 딴짓을 부렸고요. 저한테 툭하면 며느리 노릇 잘하라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어머님은 시어머니 계시는 병원에 몇 년째 발길도 안 하셨다면서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야 그 노인네가 자기 앞으로 된 재산 죄다 시설에 기부를 했으니 그랬던 거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라면 너한테 땡전 한 푼 안 주는 시어머니가 곱게 보이겠니? 내가 자기 며느리로 살면서 그간 해다 바친 게 얼만데 땅덩어리 하나 안 남기고 그걸 다 기증을 해? 인정머리 없는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리고 네 엄마 병원에 보낸 건 그간 우리가 네 친정한테 해준 게 있으니 그 빚 갚으라고 보낸 거다.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이리도 뻔뻔하신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찜짜 먹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라서 부채감 없이 이 집 사람들이랑 연을 끊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11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군말 없이 합의 이혼에 동의해서 깔끔하게 나눌 거 나누고 받을 거 받고 헤어졌죠. 이혼 후 재취업을 한 저는 40대 중반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후엔 엄마가 하시던 반찬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생각 같아선 회사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40 넘은 여자는 회사에서 반기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여자 직원은 임원까지 올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승진이 멈춘 상태에서 제 밑에서 일하던 남자 직원들을 상사로 모시는 것도 못할 짓이라서 제 발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직장을 나와보니 내가 그동안 왜 거기서 눈치 받아가며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내 노력에 따라 가게 매출도 오를 수 있고 심지어 매달 제가 가게에서 벌어가는 돈이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10배도 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엄마를 따라 매주 토요일 오전엔 무료 배식 봉사활동도 하러 다녀요. 저희 가게에서 만든 김치며 밑반찬에 그날 국 한 가지 끓여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힘은 좀 들어도 보람은 있더라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더니 그 말이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몇 주 전 쪽방촌에 배식 봉사를 갔다가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지 뭡니까. 15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이 거기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본 남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향해 여보 라고 부르더군요. 기가 막혀서 정말. 저랑 이혼하고 7년쯤 지나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됐는데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저 남편은 한동안 몰래 은닉해둔 재산으로 먹고 살았다더군요. 하지만 버는 거 없이 쓰기만 하니 그 돈도 몇 년 한가 다 사라지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쪽방촌까지 들어오게 됐다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보니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것 같다면서 제게 엉겨붙들어 들었어요. 그래, 그쪽 말대로 우리가 만날 인연이었나 보네. 근데 인연도 인연 나름 아니겠어? 나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엄마랑 무료 배식 봉사해. 그러니까 배고프면 와서 밥 먹고 가. 우리 인연은 딱 거기까지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나마도 내가 그쪽한테 이런 아량을 베푸는 건 돌아가신 아버님과 시할머니한테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둬. 그러니까 밥술 뜰 때 마음속으로 아버님 할머니께 감사 인사나 하라고. 알아들었으면 저리 가. 나 바쁜 사람이니까. 매정한 제 말에 전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배식줄을 서 있던 쪽방촌 사람들이 그런 전 남편을 쫓아내 주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어쩌면 그놈의 성격은 안 변하는지 참 안 됐더라고요. 판자촌과 반지하 월세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사는 게 힘들지라도 평생 그렇게 살란 법은 없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자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